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강주 모임 강의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어가지고 그 테마 121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 테마 121페이지, 테마 121페이지, 테마 121, 그 페이지는 214페이지, 거기 이제 보시면요. 그 원나라와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동서 문화 및 외국인 우대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서 교육이 왜 원나라 때 활발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중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제 16년도에 또 나왔던 것이 역참제죠, 역참제. 예, 그래서 역참제와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교통의 통신과 신속 전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허가증인 폐를 지급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우대 정책들을 이제 쭉 보면 뭐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르브르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마르코 폴로는 이제 여러분들 동방경무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븐 바투타는 그 3대륙 주윤기로 이제 저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0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르브르크는 그 루이 9세가 파괴됐죠. 그래서 초원길을 거쳐서 여행했던 사람인데, 르브르크 여행기를 저술했어요. 그래서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름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22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명나라 이제 정치제도 정비인데, 명나라는 이제 정치사에서는 되게 그 영락제하고 그 다음에 주원장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거정의 정치개혁 요 정도 이제 세 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태조 홍무제 정치제도 정비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재작년 그 예전에도 한번 나왔고, 그래갖고 이제 명태조의 정치제도 정비에서 이제 보면 그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제도가 어디 있냐면 송나라하고 비슷해. 송나라도 황제의 권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누가 권력을 혼자 뭐냐면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집중과 분산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한민족 정통의 부흥 복구주의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제 정비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든 권력 황제에게 집중시키고 중서성을 약화시키고 폐지시켰죠. 그 대표적인 난이 이제 예전에 난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호용의 변 같은 거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호용의 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을 통해서 폐지시켰죠. 그래서 재상제를 또 폐지시키고 요것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재상제도 폐지는 요번에 나왔고요. 예전에 06년 기출문제 때 나왔어요. 중서성 폐지는. 자, 그래서 이게 중앙제도 간제정비 기억을 해두시고, 또 요번에 나온 게 그 군사제도죠. 중앙군사제도. 그래서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5군 도독부를 실시했다. 그래서 군대의 통솔권을 5개로 나눴어요. 왜 그런 거죠? 군대가 한 명이 집중시키면 병권을 장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견제,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지방제도도 이제 그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원나라 간제였던 그 행중서성 대신에 성을 설치하고, 성에 이제 승선 포정사사라든지 도지휘사사, 재형 안찰사상 등 그 행정, 군사, 감찰을 따로 분리시켰죠. 그리고 각각 황제에게 직속시켰다. 이것도 권력을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면서 약간 예외적인 정책을 했죠. 자기 아들들에게 뭐예요? 땅을 줬잖아요. 땅을 주고, 땅을보다는 이제 군사권을 준 거죠. 군사권을 주고 이제 병관을 지키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난의 변의 원이 돼요. 예. 자, 그리고 대무역은 조공무역, 공무역만 허용했죠. 일체 사무역은 어때요? 금지시켰죠. 이런 기조가 이제 명나라 전체로 이게 쭉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시기 때 일본의 가판무역을 제기했다. 그래서 가판무역을 이제 왜 했냐? 그 당시 그 명 초기 때
정기 예고가 있었어요. 정기 예고. 그래서 이 정기 예고 같은 것들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일본의 무흐마치 막부하고 그 갑판무역을 했다.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3번을 볼게요. 테마. 자, 이 123번은 영락제에 관련된 거야. 영락제. 영락제는 그 무슨 번호로 집권했죠? 네, 정난의 변으로 집권했죠. 정난의 변. 그래서 주변에 간신배들을 쳐낸다. 그래갖고 이 집권을 했고, 그래서 이게 1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 앞에 있는 황제는 누구였어요? 건무제였잖아. 네, 자기 조카였죠. 그래서 조카를 쳐내고 이제 자기가 집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황제 보좌역 내각대학살을 설치하고,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두 번 정도 나왔던 건데, 영락제는 수도를 남경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북경. 북경 옮긴 이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 세 가지 되는데, 일단은 그 영락제의 근거지가 북경이었죠. 원래 영락제는 연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몽골족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연항으로 침입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남북 간의 군역적인 발전. 왜냐하면 강남의 정치 경제를 이렇게 직결시키면 북토가 군역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북쪽은 정치, 그다음 남쪽은 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군역적인 발전을 깨한 거고, 그다음 북쪽에 도망갔지만 몽골족도 있었죠. 네, 몽골족도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서 이렇게 옮겼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친정을 7번이나 했어. 몽골족 친정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죠? 몽골 친정 중에 죽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더 첨가하자면 북경을 천도할 때 이제 그 북경에 많은 상주 인력들, 그 다음에 인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강남의 물자를 끌어들여야 됐죠. 그래서 운하를 정비했다. 그 운하를 정비한 그 중국의 황제가 수나 양제 제하고는 그 뒤에 누구였죠? 쿠빌라이 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락제야. 공통적으로 뭐예요? 수를 어디 둔 거야? 오늘날 북경에 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나 양제 때 정비를 했지만 금나라가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파괴가 됐어요. 왜냐면 남성하고 금나라하고는 교통할 필요 없잖아. 이게 파괴됐다가 다시 원나 때 쿠빌라이 칸이 다시 재개한 거예요. 그때 이제 위치는 그 수양제 운하하고 좀 약간 위치가 달라요. 이거는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외정책으로서 정남해변에 대한 국내 비난을 대외발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북경 정권의 어떤 정통성 수입을 해서 대외 원정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몽골족들을 7번이나 토벌을 했고, 그 다음에 만주족을 정벌했죠. 누룩한 도사를 설치하죠. 그래서 만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눴죠. 요동은 한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요동 총관을 둬서 직접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요동 북쪽에 있는 것은 만주족들은 누룩한 도사를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하고 대월국 복수했는데, 베트남 20년 동안 명나라 지배를 받다가 다시 독립을 하죠. 이렇게. 자, 정화의 남해 원정 그 배경 목적의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01년 10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배경 목적은 뭐 국내 직물 제품이라든지 도자기, 철 제품 생산의 발전을 바탕으로 했고, 영락제의 권위를 떨치기 위한 거고, 조공무역의 한 일환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의의는 그 밑에 이제 중국이나 항해술, 조선기술, 나침판 등 종합적인 뒷받침 가능했고, 그다음 동남아시아의 어떤 지식이 확대됐고, 이걸 계기로 해서 동남아 하교대 진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예, 물론 그거 전에도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더 촉진됐다, 확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정화의 남해 원정은 영락제 사후에 중단이 돼요. 영락제 사후에. 그래서 그 관련된 기록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졌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소설책이라든지 구전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명나라 정치사에 또 볼 게 뭐냐면 장거정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 장거정의 이제 그 업적들을 좀 보면, 일단 이제 그 당시에 북로남에 이민족 침입이 있었고, 재정악화, 그 다음에 농업생 증대 등등 있는데, 장거정의 그 업적 내용 쭉 보면 고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이제 했던 건데, 이건 뭐냐면 관료가 주어진 임무를 기한 내에 마쳐야 돼.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뭐죠?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각 수보예요.
그래서 내각대학사는 그 영락제 때 만들어졌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 법적 기구는 아니에요. 법의 기구죠. 그리고 거의 높은 사람을 내각 수보라고 하는데 간행 쪽 2부 상서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적 기구가 아닌 내각 수보가 이 법제적 권한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고송법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독권을 가지면서 이제 관료기구의 정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13년 기초가 관련돼 갖고 그 다음 지변 이후에 그 경솔지변이 뭐죠? 가정제 때 그 몽골족 때 뭐예요? 한 달 동안 하북이나 북경 일대를 휩쓰고 다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해서 이제 마실을 설치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실을 이제 그 설치했던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남쪽 왜구를 속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거적 개혁 정치 중에 좀 알만한 게 뭐예요? 일조편법이죠. 그 일조편법은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정음제, 양세법, 그다음에 일조편법. 그래서 중국의 세제 부분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 관점과 연결시켜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아메리카 은이 어디로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중국 대거 들어왔다. 그래서 특히 명청 시대 때는 그 은본이 국가죠. 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은들이 다 그 중국 직결이 돼요. 특히 멕시코, 뭐 일본.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 다른 그 나라보다 시세 3배 이상 은값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직결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지정언제 내용은 뭐예요? 이 복잡한 세목을 뭐와 뭘로 합했어요? 지세와 정세로 합하고 은으로 납부하는데, 정세는 성인 남자에게 부과된 거지만 모든 성인 남자에게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부과를 해. 근데 실제로 간행적으로 뭐야? 모든 사람들이 부과하고, 특히 지주가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막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세를 지세로 포함시키는 지정언제가 이제 청나라 때 실시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외 재정 개혁 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장과적인 죽은 후에 이제 당쟁이 발생돼서 결국에는 명나라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망력 3대 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과정은 이제 만렬제 때 그 재상이었는데, 만렬제가 이제 신종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릴 때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반란 사건이 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3대 원정이 몽고의 보바이 반란이 있고, 그 다음 조선 임진 외란도 있고요. 심지어 토사 양은의 반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원정을 하다 보니까 군사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강세나 상세 이런 것들을 징수하면서 강남 지역에 강세하가 일어난 거야.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중국 세제 변천 정리 좀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5번 넘어가 테마. 자, 12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명말 총초의 자본주의 맹하론과 관련돼요. 이 자본주의 맹하론 왜 등장했죠? 그 중국의 근대가 아편 전쟁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왜냐, 아편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재적인 게 아니라 타율적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부정하면서 그 뭐냐면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자본주의 싹 맹하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면서 그 시기를 대개 17세기, 18세기인 명말 총초로 이렇게 한정돼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학계에서는 상당히 이걸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학계에서는 경도학파, 동경학파의 논쟁을 벌였던 것이 도저히 당송 병역기 부분인데, 되게 이제 중국학계에서는 자본주의 맹학을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중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안 가요. 되게 중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학풍이나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송 병역론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요 부분이 명말청초의 사회 변화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하여튼 그 변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명중기의 어떤 은경제 보금, 상품화폐 경제, 선대제, 매뉴패처. 그 매뉴패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견직물 같은 것들, 소주나 항주 지역의 견직물 생산은 요 선대제보다 더 앞서 있는 매뉴팩처가 한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면직물이 이제 그 확대되죠. 면직물의 이제 주요 생산물은 뭐예요? 목화죠. 그래서 강남이나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목화 생산이 많이 행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탕 면직업이 이제 선대제 형태로 많이 확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는 이제 주요 산업이 이제 쌀 농사가 아니야. 뭐가 되겠어요? 옥화재배나 그다음 면직물 이런 거겠죠. 그래 이제 쌀 농사의 중심지 곡창지대가 어떻게 옮기게 되냐면 그 호강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호강 지역은 양쯔강 중류 지역이죠. 오늘 어느 지역? 호남성, 호북성 일대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소주, 항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 때는 뭐야?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이제 쌀의 중심지가 또 청나라 때는 더 상류로 올라가죠. 오늘날 스촨부지에 있는 사천성 일대. 최근에 이제 거기에서 지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또 뭐와 관련돼 있냐면 명말청초의 인구 이동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견지국도 발달됐고요. 그래서 민영수공이 발달돼서 이제 발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뉴팩처 단계가 등장했다. 공장대 수공업.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죠? 소주나 항주 지역. 매뉴팩처는 이제 앞에 있는 선대제는 상업자본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건 뭐야? 산업자본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상 상당히 매뉴팩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객상도 등장했고 뭐 신한상인, 상소상인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은하의 유통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11년, 1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명나라는 초창기 때는 그 원나라 앞에 있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고 주로 뭘 사용했냐면 화폐를 그 당시 이제 그 원나라 때 뭘 사용했죠? 교초를 사용했죠. 그래서 종이지폐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 종이지폐를 보초라고 해. 보초. 그 다음에 동은 송나라 때까지 동전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명나라 초기 때는 막 전쟁 이제 전쟁이 끝났고 내란이 진정하고 이제 상파화폐가 굉장히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주로 이제 돈 화폐보다는 직접 생산물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징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파화폐 경제가 발달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에게 원래는 그 뭘로 지급했어? 봉급을 곡식을 줬죠. 근데 이것을 은으로 대체하게 돼요. 그럼 세금 또한 어떻게 돼요? 은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복잡한 세금들이 점점 은납화되면서 하나하나 통합이 되기 시작해. 그 마무리가 됐던 게 뭐냐면 지정은제요. 예. 그래서 그 명초기 때하고 이제 청나라 때까지 지정은제 1조폰법이죠. 예, 1조폰법에서 지정은제까지 이런 그 세제 변천 과정이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 나왔고 제가 이제 심화 강의 때 그걸 좀 도표해갖고 그 명청시대 재정사 다 뒤져가지고 제가 그 도표까지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어 진짜 요번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예전에 나왔던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은하의 유통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의 발달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선진 농업기술 후진지로 전파되죠. 인구 이동하고 또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농경지 개간, 수리 개발, 개간 사업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 조선 후기처럼 뭐가 또 있었어요? 상품 작물 재배, 면화 이런 것들이 재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지주조도제가 개선됐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흉년만 있을 때 뭐예요? 흉년만 있을 때 소작쟁이가 있었는데 이제 흉년 상관없이 뭐예요? 소작쟁이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가능한 이유가 이제 쭉 밑에 있죠. 아주 예전에 오랜 객관식 기출문제 관련돼 나왔는데 뭐 전후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보통 일정 양주제라고 아시죠?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재지주, 그 다음에 토지 위에도 생산수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 논리들 보면 이제 뭐 전조의 가맥이라든지 이때 전조라는 거는 요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이거 밭전자가 아니라 이제 경작할 전자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소작인들이 내는 임대료들 지대를 낮춰달라는 거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토지의 영구 경작권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영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영정권. 그래서 이 영정권은 조선 후기 때 뭐와 비슷하냐면 도지권하고 비슷해요. 도지권. 그래서 아마 영정권이 도지권 넘어간 것 같아. 제가 우리나라 제도는 다 중국에서 거의 뺏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그 경작권이 있어요. 경작권이 있지만 자기 한 대에서만 끝나. 세습이 안 돼. 근데 영정권은 뭐냐면 세습도 되게 해달라는 거야.
영구히 경쟁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명나라 때 확립된 건 아니고 이건 그때만 요구한 거고 실질적으로 청나라 때 들어와서 영역권이 확립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청나라를 볼게요. 청나라. 자, 청나라는 이제 정치 부분도 정치사에 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에서 강희, 권룡, 옹전 세 명의 유명한 황제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업적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족의 통치 제도는 뭐 강경책, 해유책이 있었고 뭐 누도하치, 뭐 태조, 순치제까지는 그냥 건너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자, 강희제부터 보는데 강희제는 일단 3번의 난을 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정성공 세력을 축출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만이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정성공 세력을 막기 위해서 강희제 초반기 때 내렸던 게 뭐예요? 청계령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성공 세력을 이제 토벌하고 나서 해군 정책을 이제 그 청계령을 다시 철회했죠.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네르치스크 조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의정왕 대신을 권한을 약화시켜 남서방을 설치했고요. 자, 옹정진 때 이제 내용들 보면, 옹정진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정은제죠, 일단. 예, 옹정진 때 이제 실시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항태자 밀건법이 있어. 항태자 밀건법. 그래서 이제 청주 항의 계승제를 제정을 한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예전에 중국 황제처럼, 중국 왕조처럼 이제 미리, 항태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국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황제가 보고 딱 이게 괜찮다 하면 거기 이제 서랍 속에 상자 속에 집어넣고 주군을 꺼내보고 딱 황제가 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항태적 밀건법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문자욕이 나왔다. 문자욕은 뭐 강희제도 나왔고 웅정제, 뭐 권룡제 다 해놨어요. 이 문자욕은. 자, 그래서 카르타 조약이 체결됐고, 예전에 이제 11년 기출문제 뭐가 나오냐? 권룡제 영토 확장 과정이 나왔죠. 예. 그래서 권룡제에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만약 중국 역사는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예. 거의 60년 넘게 통치를 했죠. 원래 강희제가 60년 통치했어. 이 사람이. 근데 권룡제도 60년 통치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 강희제가 요 정도 통치했으니까 물러났죠.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가경제다 해서 자기 아들한테 넘겼는데 4년을 더 통치했어. 실질적으로 상황으로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십전노인을 해갖고 활발한 정복 정제를 했죠. 오늘날 그래서 중국의 영역을 확보했던 사람이 권룡제다. 그래서 이제 영토 확장에서 뭐 중가리아, 투르키스탄, 근데 중가리아는 이제 몽골족의 한일파예요. 몽골족들은 이제 청나라 등장할 때 거의 대부분 청나라에 복속됐는데, 중가리아 애들은 끝까지 계셨죠. 그래서 만주 있다가 몽골평원에 있다가 저쪽 신강 위구르까지 이동을 했던 애들인데, 그 과정에서 신강 위구르 지역이 중국 땅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 영역과 거의 일치된 그 영역을 확보했던 것이 권룡제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학계에서는 청나라를 상당히 높게 보죠. 청나라를. 오족 통합. 그래서 다민족 통일론. 중국 애들이 주장한 게 다민족 통일론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중국은 하나다. 그렇지만 여러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그 구성된 그 원형이 뭐냐면 청나라야. 그래서 청나라 오족 통합을 강조했죠. 오족은 뭐예요? 한족, 해족, 장족, 몽골족, 만주족, 이런 것들 다민족 국가다. 오늘날 중국의 원형을 형성했던 나라다. 그럼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청해 지정원제도 여기 쫙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지정원제 목적은 무정농민에게 납부를 면제해주고 농민 보호 정책을 해주고요. 그 지정원제 전 단계 강희제 때 상세 자생정이라는 조칭을 내렸어요. 요게 중요해. 지정원제보다는 요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사조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평화가 지속되면서 인구가 급증되고 토지 소유가 집중되면서 대토지 소유자들이 원래 정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정세 안 내고 소작인데 부과를 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이제 태평성세 때 새로 증한 인구는 일정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 이하로 태어난 예를 들어 1452년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그 이후 태어난 사람은 세금 안 내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세금이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옹정제 때 지정은제를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은제는 이제 정세를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세에 포함시켜서 지세로 이제 토지세가 당연화됐다. 근대세제가 확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성격 변화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게 이제 동양사 개론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주제를 용해 있고 토지 소유자가 기초는 신사 지배체제가 확립됐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세가 꼭 뭐가 되는 거야? 유일하게 조세, 부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주하고 소장인들이 다툴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누구 편에 드는 거야? 지주 편에 드는 거야. 왜냐 지주를 보호해 줘야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죠. 그럼 예전에는 그 지주 편이 아니었냐? 물론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가진 자들의 편이죠, 국가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 결과도 관련돼서 한번 나왔는데, 자, 조세가 합리화되고, 가난한 농민들의 전세 부담을 제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됐다? 증가되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나라 때 인구가 갑자기 1억에서 4억으로 뛰어요. 어떤 시점에 보면. 물론 이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지만 또 사회적 인구 증가 있어. 사회적 인구 증가는 예전에 호적 신고를 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호적 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정근대 시대 때 인구는 여기서 주의할 건 여자는 제예요. 여자나 뭐 그 중남 이하나 이런 사람 어디만 강조되는 거야? 정남 남정네들.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더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28번. 자, 남해 무역의 전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 대여섯 번 나왔는데, 일단 남해 무역의 정의가 뭐냐? 자, 중국과 동남아, 이슬람, 유럽 같은 무역이야. 그러니까 일부 조공무역은 지금 포함됐지만 실제 조공무역이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때는 오랑캐지만 좀 오랑캐도 좀 급이 떨어지는 오랑캐야. 짐승 같은 얘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게 뭐냐면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이슬람 세계까지 무역을 이제 남해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당나라에서 명나라까지는 주로 시박사에서 간장했어요. 당에서 명원.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 시박사는 송나라 때 제도를 정비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의 해상 무역을 관계 사무를 담당하고 무역세를 징수하고 무역품의 판매 거증을 교부하는 곳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서지도시는 뭐 강주, 치안조, 윈조, 민조, 항조, 수조 해서 강남 지역에 주로 있는데, 이게 명나라 때는 축소됐어요. 명나라 때 해금 정책 때문에 딱 한 곳만 열었죠. 어디만? 강동. 강동 지역만 이제 축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좀 볼게요. 명나라 때 이제 보면, 명중기에서 이제 청나라 초기까지는 해금 정책이 좀 완화됐어. 명나라 때는 해금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명중기 때부터 조금씩 완화가 돼요. 그래서 밀무역이 번성되고, 그때 이제 후기 왜구의 이유가 되죠. 후기 왜구가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일본 국내에서 전국시대가 있었고, 그다음 가방무역이 이제 오치 가문이 이제 멸망당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공무역이 단절됐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해금 정책,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밀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이 일종의 뭘로 바꾼 거야? 해적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명나라는 이 해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후기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해금령을 강화하고 견병 천하 정책을 하죠. 견병 천하 정책은 뭐예요? 여기에 주변을 비우고 주민들을 한쪽으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래서 복권, 강동, 송주, 정작, 강소, 상동 이렇게 5개 지역을 대상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명나라가 아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지금 청계령을 얘기하다가 지금 뭐 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경병 천하 정책 했긴 했어요. 그 정책을 이어받은 게 그 청나라 때야.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청나라 초기 때 명나라 중기처럼 해관 정책을 이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해관 정책은 아니었는데, 그 청계령을 내리면서 강희제 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정성공이 그 어딜 쳤죠? 남경을 공격했죠. 물론 남경 포위에다가 도중에 도와왔지만, 그래서 해양 세력들, 그러니까 정성공 세력들과 연안 주민들이 손을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청계령을 내렸죠. 그래갖고 주민들을 10리 이내로 영내로 옮기게 하고 경병 천하 정책을 펼쳤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요거 내용이, 사료 내용이 명나라 시대하고 좀 비슷해. 명나라도 척계강이 그 경병 천하 정책을 했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청계령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뭐라고 적혔어요? 청해록이라고 적혀있잖아. 해록. 해록이라는 건 뭐야? 해록은 해요, 해록 이런 말들이 나오면 되게 제도사와 관련된 거예요. 제도사. 그랬더니 이건 청라 제도사니까 명나라 부분이 아니죠. 어디예요? 청계정이잖아.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청계정을 했는데 해안 봉쇄를 하다 보니까 남해 무역이 어떻게 될까요? 타격을 받죠. 그래서 해외부터 은혜 유입이 이제 차단되면서 경제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강희제 말기 때는 정송공세역이 이제 멸망하니까 전해정을 내갖고 이제 청계정을 해제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청계정 다음에 했던 것이 해관 정책이죠. 그래서 해관 정책을 해갖고 이제 시박사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 무역을 이제 위한 항구를 설치했는데 이때 4군데 설치했어. 그래갖고 여기 보면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그 중에 이제 관룡제 때 앞에 뒤에는 3개를 다 폐하고 어디만 남겼어요? 강주의 월해관. 예. 그래서 월해관에도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월해관을 직접 관리한 건 아니고요. 그 월해관 밑에 있는 상인들이 있어. 공행들이죠. 외국 무역을 담당하는 공행들. 이들에게 뭐냐면 맡긴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무역이라 한다? 공행무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공행무역은 초기 때는 뭐 영국이 항의는 안 받았어요. 왜냐면 영국도 뭐죠? 동인도 회사잖아. 이쪽도 공행이잖아. 서로 독점 회사끼리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어떻게 돼요? 해제돼 나면서 자유무역상인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을 때는 이게 불합리한 거야. 우리는 떼거지도 오는데 얘네들은 그 중국에서는 딱 독점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폐지하자고 요구했는데 안 도와줬죠, 중국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공행무역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영국은 이제 이 무역 형태를 타파하게 해서 메카트리니, 아머스트니, 네이펀이니 하면서 보냈지만 잘 안 됐고요. 결국에는 아편 전쟁 때 공행무역이 해체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편 전쟁 이후에는 남경조약을 통해서 공행무역이 폐지되고 이제 5개 항구가 개항되면서 이제 자유통상무역이 이제 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나라 때 무역 형태는 한 5가지를 시기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기는 대략 보면 청나라 초기 때 강희제 전이죠. 그래서 명나라 정책을 계승한 형식상 해금 정책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2번째는 청계정이죠. 청계정. 그다음 3번째 시기는 뭐예요? 해관 정책이죠. 그다음에 4번째 시기는 공행무역. 그다음 아편 전쟁 이후에는 뭐야? 자유무역. 이렇게 5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남방무역의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양모운동을 볼게요. 이 양모운동은 이제 근현대사 부분인데, 되게 근현대 공부할 때는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주제별로. 그래서 양모운동, 뭐 범법 자가운동, 강서신정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위로부터의 흐름, 의로부터 개혁을 되게 강조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양모운동, 범법 자가운동, 그 다음에 강서신정. 항상 나오는 부분이 이거야. 예전에는 뭐 의하다 운동, 의하다 운동, 그 태평천국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물론 최근에 이제 의하다 운동 같이 좀 예외적인 문제가 튀어나오긴 하지만 되게 요 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양무, 범법, 강서신정.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에서는 그 위로부터 개혁을 되게 강조해. 체제 내의 개혁을 강조하죠. 왜? 지금 개혁개방정책이 뭐예요? 중국 공산당 체제를 붕괴시킨 게 아니죠?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게 아니죠?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양모운동은 이 배경, 그 당시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서양과 협조 사항이 성립됐고, 등등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양목과 관료들은 어떻게 등장했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죠? 이홍장, 증국고, 뭐 자중당 이런 사람들이고, 이들의 사상적 진영은 뭐예요? 중체 서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동양의 동도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다음에 일본의 하옥량지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가와 나사료 있죠? 그 가와 나사료도 좀 눈에 많이 발라두세요. 왜냐면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임용 문제에 자주 나오는 사료들이야. 예. 그래서 이런 사료들이 나오면 양모운동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개혁 내용을 보면 주로 군사와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죠. 총리 암호를 설치하고 군수공업과 군제개혁,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 북양, 남양, 복권 3함대를 설치하죠.
무슨 논의를 통해서 해방론, 해방논의를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함대는 나중에 청일전쟁, 청푸전쟁 때 다 개멸돼요. 예. 왜 개멸되냐? 그 통일적인 지휘 계통이었고 각각의 이제 그 계통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지 않아. 전쟁 날 때. 자, 그다음에 방직 공작이나 근대적 공장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유학생 해외 파견, 외국어 학교 뭐 동문관 있죠? 동문관은 동쪽에 뭐예요? 그 오랑캐들의 한문을 배워야 될 거냐. 우리도 예전에 동문관 있었어요. 그 유경공원 전에 있었잖아요. 외국어 그 번역 학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 부분이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3번이나 나왔어. 청일전쟁에 이게 한계가 노출이 됐는데 메이지 뉴스이 잘 나가는데 그 뭐냐면 양문동을 못 나갔으니까 청일전쟁 뺐던 거죠. 그래서 동치중을 기본 중심은 정통중 농업사회였고, 근대적 산업국가 아니었고요. 서양제도 도입 없이 기술 등 중체 서양만 강조된 거다. 그 다음에 지도력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간독 사파 같은 어떤 기업적인 문제점. 요 4가지 꼭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범법 자강 운동 볼게요. 범법 자강 운동은 이제 청일전쟁과 청포전쟁 패배 등등 해가지고 이제 강웨이나 랑치차오 같은 공양아파들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강요의 사상들을 그 잘 알 수 있는 강유가 아니라 강웨이예요. 그 오타네요. 강유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2개 책이 있죠. 동계나 한의중에 나와 있는 그 신학의 경고하고 공작 계제고야. 그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공작 계제고 같은 게 공자를 뭘로 본 거야? 개혁가로 봤죠. 고문학파에서 공자상은 뭐예요? 이 사람은 역사가지 개혁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와 정통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금문학파에서의 공자상은 뭐죠? 소왕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난세를 극복해서 어떤 본격적인 개혁가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공양학처럼 이게 뭐냐 부각된 학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주주는 뭐예요? 제하의 주주는 금문경 아니라 고문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상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혁가보다는 어디에 가까우냐면 역사 기록자, 문화의 보존자 이런 이제 상에 가까운데, 이 공자계정은 다른 공자상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지식인의 입장 때 상당히 불쾌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강유의 주장은 그 받아들일 수 있다, 동감을 하는데, 이 강유의 사상은 도저히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강유의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싫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개혁 내용을 보면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본받았고 1차 개혁, 2차 개혁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도국을 개설했는데 시도만 했어. 그래서 반발이 많으니까 이름을 다시 무군전으로 해갖고 개설했죠. 그래서 개혁파 관리를 임용하고 3인의 상설 허용하고 신식학교를 설치하고, 특히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팔고문의 폐지죠. 과거제도가 폐지가 아니에요. 팔고문 폐지. 예. 과거제도 자체가 폐지된 건 언제죠? 강서신정 때죠. 강서신정 때. 자, 결국에는 이제 서태후 등의 어떤 보수파의 반발로 해서 무술전변에서 물러났고요. 그래서 한계는 구제도 잔존, 하이직 관료 중심이었고 보수파의 결집을 유발시켰다는 거. 그리고 근대적 산업자본이 위발당한 가운데서 시민계층이 성장하지 않았고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고요. 정통적 지식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 그 한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내용과 함께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자, 최근에 또 부각되는 게 뭐예요? 강서신정이죠. 네, 강서신정. 그래서 강서신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개혁 내용 부분이 많이 나와. 개혁 내용이.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제한 법법화 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들 쫓아냈던 범법파들을 운동을 그대로 계승한 거야. 입헌군주제 맞아. 근데 이것도 원래는 입헌군주제 개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방신사들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군사적 중앙집권 강화 목적인 신군을 창설하고 군사학당, 군관창설, 육군부 설치인데, 예전에 시험 문제 논쟁이 됐던 것이 이 신군 창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신군 창설. 그래서 이제 그 범법 자금 운동 때 이제 신권 육군 창설이라는 말이 있어. 저희 양무 운동 때. 예. 근데 그것이 신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군을 정확히 창설했다는 것보다는 뭐냐면 신군을 증설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미 양무 운동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이건 신군을 증설했는데 책에는 또 어떤 책에는 창설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창설이냐 증설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다 맞게 해준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그 책마다 다르니까 표현이. 자, 그다음 교육에서는 과거제도 아까 폐지했고 신식학교를 설립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교육이 관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근대적 어떤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인층이 이제 형성이 됐고 경제적으로 상부 상승하고 실업진흥 이런 것도 있고 자 정치도는 원래는 청조개혁에 빠졌지만 신사층의 요구도 해갖고 실시를 했죠. 그래서 너울 전쟁이 이제 보고 나서 일본이 왜 승리했냐? 이건 왜? 일본이 입헌군주제고 러시아는 뭐예요? 전제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입헌군주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예비 입법기구로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강한 자위국, 자정원 같은 걸 설치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입헌파 신사대 결집 장소가 되죠. 그리고 헌법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가 그 일본이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한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여러 나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와쿠라 사절단처럼 어떤 헌법을 받아들였죠? 독일의 흥정헌법.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이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것은 헌법, 정식 헌법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헌법을 만들 테니까 이제 전반적인 뭐냐면 요양문, 테두리, 개요 이런 정도야.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그 신사계층의 요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죠. 흥정헌법은 뭐예요? 중앙집권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체제에 대해서 헌정체제 도입은 인정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나 뭐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후에 이제 그 입헌기관 설치 빨리 주장하자, 설치하자는 주장에서 이제 나중에 좀 들어주지만, 결국엔 친기내각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보수 반동체 정책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사계층이 실망해서 신해영의 배경이 됐다. 자, 일단 한계도 보면요. 시기적으로 늦었고, 확고한 의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기종 내각이 등장해서 흐지부지 됐고, 그 다음에 영도적 부재나 그 다음에 이런 개혁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세 투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요. 자, 뭐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신해혁명을 볼게요. 신해혁명도 뭐 여러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원인 신하종 내각 등장, 이권 해소 운동을 했고 민간 자본에 대해서 외국 사용의 철도를 민영화시키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간선 철도의 국유화를 내세웠죠. 그래서 경과를 보면 이제 그 문학사 공진을 주도해서 무창공기가 일어나고 이걸 계기로 각성이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로서 호북국 정부가 수립되죠. 무창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이 공포되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이 기욱되면서 이제 중심지가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남경 옮겨져. 그러면서 그때 임시약법을 개정하죠. 그 임시약법의 규정 내용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제야. 예. 그래갖고 이걸 중심으로 송교인의 내각 책임제가 플러스된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안 하죠, 우리들. 이걸 미국이 대통령을 뭐라고 해? 총통이라고 해. 장개석 총통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손문을 임시 대총독을 추대했지만 청조가 원색을 파견하니까 하의를 받죠. 그래갖고 이제 원색이를 이제 임시 대통령 모시고 이제 물러나고 대신에 두 가지 약속을 더 했죠. 임시약법을 지키고 그다음 수도를 남경할 것. 근데 둘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원세가가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혁명파 한계를 보면 초기에는 혁명파가 우세했지만 그 당시 입헌파 구세력에 의해서 주도권이 점점 상실됐고요. 그 다음에 통일적인 지도 능력 결핍, 그 다음에 이제 혁명파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갖고 통일적 행동이 견해됐다. 신해혁명 견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신해혁명을 제일 높게 평가하는 곳은 어디예요? 대만이죠. 국민당 정부. 예, 그래갖고 이제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와 몰려나 근대와 현대로 나눠. 근데 이에 반해 사회주의 지금 대륙학계 시각은 신해혁명을 인정해. 근데 이건 정계층적인 혁명이 아니라 뭐죠? 부르주아 혁명이야. 정계층적인 혁명은 뭐가 되는 거야? 오사운동이죠. 그래서 오사운동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오사운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근대와 현대로 나누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동계나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하냐?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변화는 없었지만 중국 혁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혁명파 동맹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혁명파의 손문이 중심에 이제 활동했는 흥중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하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혁명파들의 세력이 확대되죠. 그래서 혁명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지역별로요. 그래서 하흥회, 흥중회, 가학보수서, 예국학사, 공진회, 문학사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하흥회, 강복회, 흥중회가 통합돼서 뭐가 되는 거야? 동맹회가 되죠. 동맹회. 그 다음에 이제 선전책자들 반응해서 이제 추용이 혁명군을 공포하죠. 그때 이제 그걸 소보에 게재를 했는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소보안이라고 해요. 보통 중국에서 안자 붙으면 사건 안자 붙으면 무슨 사건이란 뜻이야. 예, 안이라는 뜻은. 자, 그래서 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抗회의 공교 운동이죠. 공자를 신으로 받들자, 종교화시키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거에 낭치차고, 그게 제자였던 낭치차고 비판을 하죠. 예, 이거. 그러니까 공자는 사상가지, 종교 모시는 신은 아니다. 이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랑게차이거 같은 게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抗회의 제자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抗회의 뜻대로 이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공화파로 넘어가요. 이 사람은 신해영령 전후로. 자, 그 다음 동맹의 걸성 보면, 자, 성별 중시의 혁명 조직을 넘어서 전국적인 차원의 혁명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그 동맹의 세 개 단체 꼭 외워두세요. 05년 기준에 나왔던 거죠. 자,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그리고 그때 16자 강령이 있어. 보통 중국 애들은 4자 끊어가지고 16자를 강령으로 삼아요. 예. 그러니까 구제단료, 하복중화, 창립민국, 평등집권.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구제단료라는 건 몰아내죠. 오랑캐를 몰아내고, 회복중화는 중화를 회복하고, 그다음 창립민국은 민국을 세우고, 평등집권 집권을 평등히 한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민족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창립민국은 그 민권주의. 평등집권은 민생주의 이렇게 있죠. 이때 민보에서 그걸 제창했는데, 이때 민보의 발간사를 통해서 제창한 삼민주의를 보통 구삼민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1차 국공합장에 이제 그 했던 걸 신삼민주의라고요. 그래서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삼민주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역사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의미가 각각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는 구삼민주의에서는 그 이민족이 세운 만주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신삼민주의에서 오족통합론 제시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만주족이나 다른 민족들 배제할 경우에는 중국의 영토가 어떻게 해요? 축소가 되는 거야. 신해혁명 이후부터 많이 바뀌어지는 거고. 자, 민권주의는 주권재민, 그리고 보통선거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삼민주의는 사권, 오권을 주장하죠. 민생주의 같은 경우에는 평등집권,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가 다른 것을 해소해가지고 국가가 공헌하는, 국가가 이제 해소해서 이제 다른 데 쓰는 토지 공개념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신삼민주는 경작계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독점 대기업가를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와 비슷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1차 국공합작 때 사회주의자들의 위견, 특히 그때 이제 코미테를 파견하는 보르디라는 사람이 있어. 그 군사 자문단 정치 고문이 있거든요. 이 정치 고문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손문이 혁명 전개 3개 방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군정, 훈정, 현정이잖아요. 그래서 군정은 이제 한 개 그 성의 일부 지역을 장악할 때고, 훈정은 한 개 성을 장악했고, 그리고 현정은 전국을 장악할 텐데, 예전에 장개석이 이제 나중에 북벌에 성공한 후에 뭘 강조했죠? 손문의 훈정 정치를 강조했어. 그래서 이제 약법 단계, 뭐 이당 치국 이런 것들, 당, 궁, 정이 일치하는 것들을 강조했고, 이게 12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손문의 그 장개석의 훈정 정치는 좀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약법을 처음에는 안 만들었죠. 임시 약법을. 그래서 지가 이제 헌법 없이 통치하려고 하니까 반대파들 너무 많이
말들 많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약법을 좀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임시약법을 통일 하다가 정신약법 이제 임시약법이 있으면 뭐야? 헌정체를 넘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는 질질 끌어. 결국에 언제 만들었냐면 정신헌법은 1949년에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이미 이제 공산당한테 다 먹힌 판국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봉기 시도를 보면 선문이 이제 헌문 방법이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를. 그 변경혁명론하고 있는데, 그 변경혁명론은 뭐냐면, 손문이 그 12번 정도 이렇게 봉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전에 동맹의 전신 항해부터 시작했고, 아니, 흥중회부터 시작해서 동맹회까지 12번, 11번에서 12번 이렇게 봉기했는데, 이 봉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역이 중심부에서 안 익혀. 뭐냐면, 청나라의 지배가 좀 약했던 변경 지역에서 익힌 거죠. 변경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객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원해요. 해당 출신들을.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번번이 뭐냐면, 청군에서 진압당하고, 객군이나 해당 출신들은 돈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배신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실패.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의 그 변경을 반대해가지고, 동맹회 안에서, 이 동맹회 중구총회 안에서 뭘 주장하냐면, 장강혁명을 주장해요. 장강혁명은 뭐냐면, 장강은 지금 오늘날 어디죠? 양쯔강이죠. 그래서 그 양쯔강 유역 일대가 그 당시에 중국의 중심부 아니에요. 경제 중심지. 그래서 요길 먼저 장악을 해야 된다. 여기 장악하고 전국화 시켜야 된다. 혁명을. 그래서 이런 그 손문의 변경과 그 다음에 동부총회, 중부총회 장강혁명 대립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동맹회를 손문이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지. 예, 조직을. 그리고 그 동맹회라는 조직이 그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물 중심이에요. 각 지역의 인물들이 이제 만든 그 조직들을 연합해갖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손문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손문이 얘기한다고 안 들어, 밑에서. 하부 조직. 그래서 좀 통일성이 결여되고, 조직력도 부족하고,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손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나죠. 그래서 이 동맹의 내부의 분열을 잘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변경혁명론과 장강혁명론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한의 중에 좀 나와 있고 자세히는 어디 강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그 어떤 교수님이 정협인가 정치협상회의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항상 뭐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변경혁명론, 장강혁명론. 그래서 요번에 내겠다고 하는 설이 있어. 정보가 있는데 뭐 한번 봐주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抗의 공교운동 같은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 신문화 운동 보죠. 신문화 운동이 많이 나와.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나왔는데, 일단 이제 뭐 원세계의 어떤 그 독재 정치야, 제재 운동, 공교를 국교화하자는 보통 복고적인 풍조에 신망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제 어떤 그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혁을 시키자 해서 일어났던 건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진독수의 신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이 운동은 신사상 운동과 신문학 운동은 이렇게 나눠요. 신사상 운동과 신문학 운동. 근데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자, 신사상 운동에 제일 이제 비판한 건 뭐냐면 유교죠. 그 반유교적 성격이 있어. 그래서 유교를 비판하면서 봉건적 정치, 도덕, 문화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 그걸 대신해 갖고 뭘 강조하냐? 자, 정통 가족제나 유교 사상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민주주의와 가학을 대변한 서양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뭐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뭐 실용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회진화론, 무정부주의, 공덕주의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거기 좀 눈여볼 게 무정부주의인데, 이 무정부주의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무정부주의는 뭐예요?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박훈이 시기의 어떤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인데, 요건 아니야. 그래서 생산적이야. 어떤 공동체주의, 크로포트키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무정부주의, 중국의 무정부주의는 좀 색깔이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 러시아 혁명 와중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뭐죠?
사회주의가 도입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사회주의 도입했던 두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중국의 천독수하고 이대조예요. 그래서 이 천독수 이대조인데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03년 기출 문제 누구예요? 이대조죠, 이대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대교라고 해요. 그 교조 해갖고 한자를 그 두 개로 발음할 수 있거든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민의 승리, 그다음 볼세비키의 승리 이런 것도 사회주의 소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호적하고 흡수하고 논쟁을 벌였던 게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예. 그래서 주의와 문제 논쟁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비슷하게 아날볼 논쟁이 있어. 아나키스트하고 볼세비키가 하는 논쟁이 있는데 그 동계 내용 보면 그 주의와 논쟁 그 주의와 문쟁 적어놓고는 실제로 아나키스트와 볼세비키 아나볼 논쟁의 내용을 적어놨어. 그 동계 내용 틀린 거야 그거. 예. 강좌를 보세요 강좌를. 그래서 가끔씩 동계 내용 보면 틀린 게 좀 있어요. 틀린 게. 예. 고중학 부분도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런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 신문학 운동을 볼게요. 신문학 운동은 백화문학 운동이죠. 백학체 문체를 쓰자. 그래서 종전의 유교식 어떤 결혼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가족제도를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흡수 그 다음에 루신 그런데 루신이 백화문을 썼던 강인일기와 아큐전쟁인데 둘 다 나왔어요. 아큐전쟁은 뭐와 같이 나왔죠? 04년도에 신해혁명의 예문으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강인일기는 그 다음 10년도 신문화운동 해갖고 사상가들이 나왔잖아요. 그 예문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신문화운동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오사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사운동 볼게요. 오사운동. 자, 오사운동을 이제 보면 그 오사운동은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최근에 거의 뭐 안 나왔고 예전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 문제 나온 건 없는데 오사운동의 배경은 이제 뭐 윌슨의 14개조 원칙들, 신문화운동,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결과 중국의 외교력 패배 이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21개조 요구 철폐로 해갖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민주의 정치적 성장이라든지 의미는 토요타 단서를 제공하고 오사운동의 계기도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인 어떤 중국 혁명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이걸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창당됐죠. 대중정당들이 민중의 힘을 인식한 그 지식인들이 공산당과 국민당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에서는 구민주주의 혁명보다 해서 신민주의 혁명 그러니까 그 예전에 부르주아 중주의 운동에서 노동 농민 중심의 운동에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했는데 교과서나 지금 학계에서는 이렇게 또 강조하지 않아요. 최근에서는 왜냐하면 천안문 사태를 겪고 나서 이 오사문 운동이 주로 이거 어디에서 일어났어? 천안문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대중운동, 뭐 반체제 운동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오사운동 또 부정하기 힘드니까 오사운동은 의의를 강조하는데 그 오사운동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어떤 반투쟁 그 다음에 천안문에 시위하는 내용 다 빼버렸어요. 왜 이거 잘못하면 자기도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중국에서는 되게 반외세 투쟁들을 그 이제 반일 투쟁을 한다. 반일 항쟁 그 반일 시위를 한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봐줘. 무기는 해줘. 이런 거 집회 허용하고 원래는 중국에 집회 안 되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커졌다면 진압을 해버려. 왜냐하면 예전에 청나라 때부터 거화운동이니 뭐 그 오사운동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외세 투쟁으로 나왔다가 이 반외세 투쟁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반체제로 바뀌잖아. 그런 역사가 경험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공산당 국민당 창당과 제1차 국공합작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테마 부분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창단됐죠. 그래갖고 영국, 미국, 프랑스 제국을 타도를 이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뭐 오사운동에 영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카란선 있죠. 과거 그 제정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권들을 무조건 중국에 반한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나중에 뭐 실현되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손문의 정치적 행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자라든지 한중이라든지 한이중이라든지 그거 보고 정리를 좀 했어. 1차 강동구 정부, 2차 강동구 정부 등등인데 2차 강동구 정부 때 이제 진혁명이 위해서 쿠데타로 쫓겨나잖아요. 소문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상해 때 가갖고 치과 생활을 하는데 이때 코미테움에서 누굴 파견했냐면 요페를 파견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손문과 요패 간의 선언이 있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손 요패 선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3차 강동구 정보가 있고 제1차 국공합작이 있죠. 그래서 국공합작 내용도 파악을 해두세요. 국민당 개조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 총강을 통과했고 민주집중제, 그러니까 소비에트 방식의 어떤 당 운영 방식이죠.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 파기, 연소, 영공, 부조 농공 같은 3대 강력, 신삼민주의 시작돼갖고 그 당시 그 코미테의 뭐냐면 지원을 받아서 향포 군관학교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당군을 이제 소유하게 되죠. 자, 1차 국공합작의 배경,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05년 기출문제 때. 그래서 카나안 선언, 손 요패 선언, 그 다음에 코미테 2차 대회 등등 있고, 특징은 국민당 내에서 공산당에 들어갈 걸 합작하는 방법이고, 공산당 조직부장이나 공산당의 조직부장이나 농민부장을 장악했다. 그건 뭐냐면 대중조직과 결합시키려 한 거죠. 예, 그 내용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제1차 국공합작 배경이 됐던 제2차 코미테에서 결의됐던 민족 및 신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가 있어요. 그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13년도인가 그 12년도에 한번 조금씩 나왔고 안 나왔다가 최근에 정혁이 나왔죠. 정치협상회. 그 정치협상회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대로 알고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되게 때려 맞췄지. 그거 아마 4점짜리 문제일걸요, 5점이나?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내용 보고, 뭐, 토지개혁법 정도, 이렇게 해서 쓴 분들이 있어갖고 1, 2점 맞은 건데, 요 부분 제가 뺐어요. 왜 뺐냐면, 요거는 이제, 이번에 나왔긴 나왔는데, 한번 더 지켜봐야 돼.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이게 쭉 뭐냐면, 그 국공합작, 국공내전 이후부터 또 나올 수 있지만, 올해 딱 끊치면 그냥 한 번씩 내본 거야, 그냥 이거는. 예, 내본 거고,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좀 쉬었다가, 나라 해이한 시대 좀 문화를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안 꺼지네.